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준비한 기념 토론회 선거 유권자 그리고 토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양소영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즐겁고 유쾌한 토론을 위해 개그맨 권영찬 씨 나와주셨어요.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짜증나지 않게 소리 지르지 않고 제가 토론을 잘하는 거 네. 오늘 참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핀란드를 대표해서 방송인 레오란타 씨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온 비정상 대표 레오란타입니다. 한국어 실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빛내줄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만 18세 유권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여해준 고등학생들인데요. 먼저 세종 양지고등학교 3학년 김형준 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되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같은 고등학교에서 나란히 손잡고 왔어요. 세종 양지고등학교 3학년의 홍순상 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순상입니다. 네. 한 분은 조금 말에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앞에 인사를 조금 해주셨고 길겠어요. 홍준상 군은 굉장히 담백하게 인사를 끝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친구인 걸로 아는데 자, 오늘 아주 우정이 넘치면서도 또 약간 긴장감 넘치는 오늘 토론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토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권영찬 씨는 네. 토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보통 대학교에서 토론을 하면요, 네. 좀 엄격하게 해야 되고 좀 근엄하고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방송 여러 곳에서 생방송으로 토론하는 거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엔 자기 의견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소리가 높여져서 그래요. 너 몇 살이야 막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상대가 말을 할 때 그걸 받아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끊고 들어가서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는데 그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해요. 네. 제가 항상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되게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우리가 토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저마다 생각하는 토론의 이미지는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요, 토론에 대해서 제일 많이 잘 아실 것 같은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네. 토론의 의미가 좀 정확히 어떻게 네. 알고 있어야 되나요? 이제 토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의견이 왜 맞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그다음에 상대방의 견해가 다른 부분을 논증을 해서 이제 틀리다라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이제 토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은 사실 이게 이제 생산적인 의미가 있으려면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왠지 내가 가면은 내가 이겨야 할 것 같아서 맞아요.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네. 저 사람의 문제가 뭐지? 조금 이상 어떤 공격을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말 토론이 생산적이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나눠서 더 풍성해지는 게 토론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양소영 변호사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사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맞아요. 그리고 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네. 토론을 하다 보면 좀 언성도 높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토론과 싸움은 한 끗 차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잘못된 토론 방법이나 뭐 어떤 태도로 인해서 뭐 겪어봤던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 방송을 한 32년 했는데요. 개그맨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지금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개그맨 출신 연예인 상담 심리학 박사 1호로 활동하고 와우. 있는데 네.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그맨 때는 제가 KBS 출신이니까
좀 뭔가 아래로 보면 너 KBS 몇 개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타범공사가 있어요. 뭐 네. MBC나 다른 종평도 그러면 제가 그래요. 몇 살 드셨어요? 그래서 좀 나이가 좀 위인 것 같거나 아래 같고 그런 걸로 좀 서열을 나눴거든요. 그러다 한 대면 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상담심리학 공부를 하고 교수가 돼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아 그러셨군요. 아 몰랐습니다라는 걸 보고 아 사실은 이게 또 뭐 직업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몇 개냐고 안 물어보고 저 벌써 크신 것 같아요. 제가 오른쪽 귀가 좀 울려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궁금해집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토론할 때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사실 핀란드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혹시? 휘바 매너? 휘바. 매너 있는 사람. 휘바휘바. 휘바 휘바. 핀란드는 원래 교육으로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교육으로도 유명하고 사실 핀란드에서 토론을 할 때는 조용히 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담이라는 게 있는데 말하는 것은 그 은이고 침묵하는 것은 금이라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은 즉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그 조용히 듣고 있고 이제 그 외에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을 때는 섣불리 말하지 말고 실수하지도 않고 내 생각을 그 사람이 끝낸 후에 이제 근거를 가지고 좋게 말하는 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이런 속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형준 군이 머리를 이렇게 자동차에 매달려 있는 인형처럼 아주 끄덕끄덕 했어요. 굉장히 동의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진짜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근데 동의는 하지만 실행은 쉽지 않다고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참 또 혈기왕성한 때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야 우리 건전한 토론을 한번 해볼까? 우리 건강하게 한번 토론을 나눠보자 하다가 이게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막 얘기가 막 굉장히 좀 거칠게 나오고 맞아요. 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순상훈 군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토론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배우거나 그거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연습 같은 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논리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꼬리를 잡거나 조금 그런 나쁜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걱정이 기우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두 친구의 이야기하는 이 목소리와 톤을 보니까 이 친구들은 언성을 높이지 않을 것만 같아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좀 논리정연하게 침착하게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의 지난해 수상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회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일단 함께 보시죠. 올해에도 고등학생부 학생들의 정말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먼저 결승에 진출한 두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페이토 팀입니다. 사실 저희가 중1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작년에도 이 대회에 출전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4강에서 탈락해서 아깝게도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다시 온 기회인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만큼은 우승하겠습니다. 양주고등학교에 명예를 걸고 또 파이팅! 두 분 지금 고개를 못 봐. 영화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게임 중독이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사회적으로 게임을 오래 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인 행동을 결과로 하는 저게 누구예요? 저희 실제로 순상이 오, 완전 달라 보이네. 51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냐? 즉 낙인 효과를 뜻합니다. 낙인 효과로 인해서 질병으로 지정된 그런 도박 중독을 저는 반대 측에서는 뭐 셧다운제를 통해서 뭐 발생하는 사회적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저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게임 중독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끄러워. 그리고 이 기록이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요?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양타에 대한 증명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알고 보니까 그냥 친구를 넘어서 한 팀이었어요. 깜짝 놀란 게 저는 학생들 토론이 아니라 무슨 선생님이나 교수님들 토론인 줄 알았어요. 와. 두 친구의 팀 이름이 페이토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페이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설득의 여신인데요. 그 그리스어로 납득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의 이제 논거들로 상대들을 납득시켜서 그 설득을 통해 토론에 승리하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같이 토론을 좀 준비하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애가 좋아도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때로는 이게 의견이 안 맞다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없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토론 대회다 보니까 상대방하고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게 사실 목적이긴 한데 그렇게 상대방과의 그런 의견을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고 건전한 논증을 하려면 사실 저희 내에서도 저희 둘 간에서도 의견이 확실히 일치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 서로의 논리가 다른 부분이 있었고 서로가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맞춰가는 것이 조금 힘들긴 했어도 좀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 맞춰가는 부분에서 혹시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조금 뭐 다툼이 있거나 그런 적은 한 번은 있었다고 하나요? 한 번? 토론 지금 뭐 보신 영상보다 더 훨씬 더 막 치열하게 토론한 적도 있었고요, 둘이서. 네. 그럼요. 그 과정들을 거쳐서 또 그 의견을 모아간다라는 게 진정한 의미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근데 그 마음이 들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논리를 내가 넘어서야 되고 내 말을 설득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양분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기고 지는 논리 속으로 들어갈 게 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개그맨들이 쓰는 코미디 공식이 있어요. 만약에 남을 상대로 휘하해서 웃기는 거는 상중하에서 하에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남을 상대로 웃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을 갖고 휘하하는 거는 그래도 상중하에서는 상이상으로 웃길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을 할 때 일단은 톤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숨이 가빠지거나 뭔가 감정이 흥분되면은 오히려 흥분되기 때문에 남에게 지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걸 또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남에 대한 단점, 특히 뭐 몸이나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만약에 인신공격을 한다. 그런 거는 사실은 토론에 있어서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감해해 봅니다. 제9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서 선거, 유권자, 그리고 토론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치고 있는데 먼저 이 토론의 사전적 의미와 또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거, 유권자, 이제 유권자의 의미와 또 권리에 대해서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양소영 변호사님께 좀 맡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권자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인정되는 나이를 이제 그런 사람을 유권자라고 하고요. 네. 이제 유권자가 되면은 뭐 어떤 정책이나 그다음에 선거에 나온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의사를 국가나 지역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네.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된 한 인격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유권자가 되느냐 안 돼요.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투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선거권이 인정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요. 네. 1900년대 초반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호주나 싱가포르, 벨기에, 페루 이렇게 30여 개국에서는 그러니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의무로 국민의 의무로 봐서 이걸 행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재하는 국가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기권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마음이 좀 설렜어요. 왜냐하면 유권자란 제대로 된 한 인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얼마나 한 존재로서 그게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권리이자 또 누릴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내 작은 한 표예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는 정말로 당락의 차이가 100몇십 표 때문에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럼요. 해외 사례는 몇십 표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이 한 뉴스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행정안전부가 향후 4년간 국회에서 심의할 정부 예산 추정치를 유권자별로 나눴는데요. 네. 1인당 나눠보니까요. 4,7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 가치가 물론 이제 사람의 가치는 훨씬 더 높겠죠. 근데 그럼요. 내가 4,700만 원이나 가치가 있는 거야? 하면 왠지 기분 좋고 그 한 표가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사실 그 한 표가 뭐 내가 한 표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을 잠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한 표가 가진 무게,
그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의미를 정말 잘 알고 그거를 잘 실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국가의 주인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또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 바로 이 유권자가 되면서부터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 레오 씨에게 좀 여쭤볼게요. 핀란드에서는 몇 살부터 유권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일단 그 나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핀란드가 세계적으로 최초로 여성분한테 그 선거 투표를 할 권리랑 이제 출마할 권리를 준 나라예요. 최초로. 그래요? 네, 최초로. 세계 최초. 네, 세계 최초로. 그리고 이제 나이 얘기를 하자면은 1906년에 이제 24살부터 투표를 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44년도에 그 21살 낮춰지고 있죠. 낮춰졌는데 이 이유는 그때 이제 핀란드에서 되게 좀 심각한 그 내부 전쟁이 있었어요. 이 내부 전쟁 때 도망갔던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되게 젊은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그거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아 젊은 사람도 책임감이 있고 이렇게 우리랑 같이 해주는구나 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점점 낮아진 거고 네. 그 이후로 이제 72년에 이제 지금이랑 똑같이 18살로 이제 낮춰졌습니다. 1972년에 18살이요? 네. 와, 빠르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지금 유럽에서 16살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오스트리아랑 맞아요. 노르웨이랑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핀란드에서도 아 우리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논의가 되고 있군요. 자, 그러면 지금 한 그 나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나이로 한 중3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낮은 연령대로 이제 점점 향해 가고 있다는 거는 이 핀란드 청소년들도 정치에 관심이 좀 많다라는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핀란드의 이런 분위기를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다고 알려진 북유럽. 특히 20,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의원이나 총리가 배출되는 등 보다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청년 정치 참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핀란드에서 생활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아동 청소년들부터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작은 단위든 큰 단위든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보장돼 있고 그것이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핀란드 지방자치단체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어린이 의회 제도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대표들을 뽑게 되고 그 대표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의회에 파견이 되어서 정례적으로 회합을 갖고 더 나아가서 고학년, 7학년부터 9학년 또는 그 이상의 고등학생이 되면 아예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제도와 기재로서 청소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역시 각 학교별로 대표들을 뽑아서 청소년위원회에 위원들로 파견을 하게 되고 그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예산을 심의하고 결재까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Well, I joined when I was 16, and for me it was always quite clear that this was the right party for me. And we want to build a competitive Finland, a European and international Finland where people want to come to work, want to come to build their lives. 이미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그리고 현장감 있는 정치 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My name is Ayak Mayo. And I'm a 21-year-old candidate. This was the first parliamentary election where I could vote, and I could vote for myself because I was running.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곳 북유럽. 미래 세대를 좋은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내 삶과 연관된 모든 일에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걸 온 사회가 강조해온 덕분 아닐까요? 자, 우리 핀란드의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영상을 보면서 좀 느낌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네, 전 너무 부러운데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한참 교육제도, 대학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막 논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저 제도를 바꾸는데 우리 얘기는 안 듣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그렇네요. 정말은 사실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문제점이 있는지 가장 잘 아는 게 아이들일 텐데 부모라고 생각하고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정하는 것이 맞겠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지금 저 핀란드 영상을 보니까 정말 그 청소년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아까 사실 연령대가 아까 16세라고 하셨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16세면은 우리가 뭘 알겠어. 철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데 막상 들어보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생각이 저희보다 깊은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형준 군이 바라본 핀란드의 청소년들 어땠어요? 저는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과 살짝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그 저희 모두 그 등이 가려울 때 이제 그런 어떤 분한테 아니 뭐 다른 분한테 그 등을 긁어달라는 부탁을 드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등이 어디가 가려운지 어떻게 가려운지 어떻게 긁어줬으면 좋겠는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긁어주시는데 이제 조금 더 왼쪽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한마디로 저는 이것이 그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역시 이제 1등은 다르네요. 자기가 가렸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저렇게 표현하니까 그냥 금방 와닿네요. 제 등이 다 긁혀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청소년들이 그래서 직접 자신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순상 군은 어땠어요? 보니까 진짜 우리 나라하고는 굉장히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환경 자체가 굉장히 정치에 참여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선거권 투표권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갔지만 아직까지도 뭐 의회나 이런 데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막 정치를 막 활발하게 하고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저런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좀 정치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정치에 참여하기 좋은 환경인 이 핀란드. 그 핀란드에는 그래서 이제 진짜 청년 정치인들이 참 많아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최근에 핀란드에서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그 국무총리 산나 마린이랑 그 정부의 장관분들이 그 다가 아니라 절반 이상이 35살 이하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절반이 또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되게 이슈가 됐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제 친구들도 보면 제가 고등학교로 나왔어요, 핀란드에서. 그때 이제 이미 출마를 연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켜보면서 지금 이미 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핀란드 교육에서는 이렇게 정치나 토론에 대한 정말 좋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해주는 교육이구나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하고 그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정말 필요하면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 만 18세 투표 참여를 놓고 갑론을박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아니 어린 것들이 뭘 알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이거는 이런 목소리는 참 계속 있어 왔는데 근데 정작 그러면 청소년으로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분위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순상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모든 고3들은 아니지만 이제 생일이 빠른 일부 고3들이 좀 투표를 할 수가 있으면서 그렇죠. 물론 이제 아직 개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학교에 나와서 아이들과 토론하거나 그런 활동은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내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이 투표권을 낮추기 전에는 이제 어른들이 미성숙한 존재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조금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우려는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 얘기를 어른들이 듣고 좀 느끼는 바도 좀 클 것 같아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과 긴장감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홍순상 학생의 그 첫 투표 현장에 저희가 함께 가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야 이걸 기록으로 남기다니 참 의미 있어요, 그렇죠? 저걸 다 봤단 말이야. 저걸 다 꼼꼼히 보고 있어요. 후보들이 자신들이 특정 이제 중점으로 내세우는 공약이 좀 무엇인지 좀 파악하고 제가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고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교복 입고 투표하러 가는 그 느낌이 그럼요. 야 이거 저희는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뭐 아들도 특별한 날이긴 하겠지만 저로서도 아이하고 처음 함께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이걸 좋아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뭐 의견을 권하거나 뭐 설득을 하거나 뭐 나아가서 그것이 강요가 된다면은 이 18세 하향 선거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럼요. 아 어머니가 참 멋지시네요. 투표를 끝내고 나왔어요. 거기에 4,700만 원짜리.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한 표를 행사했고 그것이 이제 국가에 반영이 되어서 좀 이전처럼 투표를 그냥 보기만 했던 마음과는 조금 다르게 좀 새로운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도 조금 이런 정치 생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실천하는 시민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순상군의 모습을 보니까 나의 첫 투표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우리 권영찬 씨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처음 치렀던 투표 기억나세요?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반성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왜 그러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가 있어서 네. 사실은 전국에서 다 됐는데 이때 사실은 이때 막 원했던 개그맨이 되고 막 한참 바쁜 때다 보니까 어찌 보면 막 전국 다니면서 또 뭐 촬영 다니면서 좀 바쁘다는 핑계로 선거를 제대로 했을까라고 하면은 기억에 사실은 이렇게 특별히 남은 선거가 없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우리 순상군이 하는 거 보니까 아까 사실은 뭐 한 표가 4,700만 원의 가치가 있다지만서도 아 정말 반성하고 또 한번 다시 한번 내가 이 시절로 돌아간다. 그때는 정말 후보들 꼼꼼히 하고 공약을 보고 단순히 벽보만 보고 내가 원하는 보수인데 진보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보고 다시 한번 투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성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큰딸이 첫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 굉장히 놀란 게 저희 큰딸이 굉장히 게을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침대에서 몸이 떨어지지가 않는 애거든요. 그래서 저는 봐도 되는 근데 그런데 그 아이가 투표를 하러 가자고 하니까 일어서서 저는 진짜 좀 깜짝 놀란 게 얘도 아직 뭔가 이 투표 유권자라는 게 의식이 있구나라는 걸 놀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투표하고 나오다가 왜 어머니랑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이 대학 갔을 때보다 더 뿌듯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한 사람을 키워서 이 세상에 정말 내보냈구나 하는 이런 뿌듯함이 생겨서 이제는 내가 책임 안 져도 되겠구나 하는 가벼움과 함께 예, 홀가분하였는데 정말 좀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장면 저렇게 영상으로 남겨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뭐 대학 입학 합격하거나 뭐 결혼시키는 것만큼 아 내가 정말 이 나라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어떤 존재를 내가 정말 이 사회에 키워서 일궈서 이렇게 보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진짜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순상군 요 정도까지만 물어볼게요. 첫 투표기 때문에 정말 긴장도 많이 되고 어떤 후보를 내가 찍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누구보다 치열했을 것 같은데 그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뭐 어떤 걸 보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투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물론 기준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 후보의 인물을 중심으로 조금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후보가 좀 걸어왔던 길을 통해서 좀 어떻게 정치를 하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도 있었고 또 뭐 다른 뭐 사고나 뭐 전과 기록이라던가 그런 것도 없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그런 좀 인물을 중심으로 평가했었던 것 같습니다. 듣고 저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인물을 꼼꼼히 봤는지 아니면 뭐 벌금을 낸 게 있는지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권영찬 씨는 여기 와서 반성을 좀 많이 하시네요.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성공한 지 몇 해째인데 많이 배워갑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든 처음이라는 건요. 그만큼 풋풋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시행착오라는 게 뒤따르기 마련인데 학생들의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점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어떤 점 이 부분은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양소영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선거법이 좀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또 이 선거 기간에는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처음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거나 뭐 이런 후보는 괜찮다는 정도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전화로 난 이 후보를 좀 지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뭐 반 친구 전체로 앞에 나가서 단체로 좀 도와달라 이런 선거운동은 하면 안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도 20명 이상은 보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20명이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선거운동 시간은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불가하니까 밤에 자다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는 뭐 정당 가입이나 SNS 선거운동은 가능하고요. 또 요새 이제 인증샷 찍는 게 유행인데 많죠. 반드시 밖에서 찍어야 된다는 거, 안에서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교육이 또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의 가장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거, 유권자 그리고 토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이제 토론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정말 냉정하게 말할게요. 우리나라에 아직 토론 문화가 제대로 정착됐다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글쎄요라고 하는 게 예. 어찌 보면은 그 토론의 대중적인 게 사실은 뭐 드라마 여러 가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서 뭐 며느리나 아들이 막 하면은 어디 네가 감히 하면서 이렇게 뭐 그런 거를 사실은 아직까지도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왜냐면 좀 상징적인 거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세대 간의 갈등은 사실은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과거 소크라테스 시절에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각 시대별로 종교의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그런데 유교가 마침 우리나라에 딱 때 물론 노노맹자 대학 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시대별로 좀 해석이 달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감히 어르신 말할 때 네가 어떻게 고개를 쳐들고 눈을 지켜보니라고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윗사람에 대한 공경에 대한 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좀 받아왔고 사실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토론에서는 사실은 누구나 일인의 개인적인 존재 가치가 다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이에 밀려서 특히 또 뭐 성에 밀려서 또 이게 또 순위에 밀리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노력 중인데 조금은 토론 문화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지 않나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살아온 국민들은 이제 살면서 이런 뭐 유교 문화든 뭐 어떤 뭐 분위기든 그래도 어쨌든 자리 잡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는 활발하게 꽃피우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인식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핀란드에서 온 레오 씨는 우리나라 생활을 그래도 오래 했잖아요. 보면서 야, 이 부분은 왜 이게 토론으로 해결이 되지 못할까? 좀 답답한 모습들 느낀 적 있으세요?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대학교 안에서 선후배 간의 또 토론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선배면은 선배 말에 따르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이득이 될 거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이제 뭔가 비판하거나 그런 마인드가 생기지 않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물론 이제 문화적인 거니까 좀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쉬운 얘기더라도 좀 토론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뭐 되게 그 인기 많은 그거잖아요. 짬뽕 짜장. 네. 그러니까 짬뽕 짜장 뭐가 더 좋은지 이런 거를 왜 좋은지를 토론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사회 갈등이 생긴다는 거는 너무 당연하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부딪혀 살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부딪혀 사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내느냐. 그다음에 결론을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내느냐인데 우리는 이제 토론 문화가 이제 제대로 정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고 더 큰 갈등을 낳고 그래서 2010년에 삼성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약 300조 원이 그러니까 우리 갈등 비용으로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총 생산량의 27%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의 뭐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그냥 쓸데없는 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 갈등으로 인한 것이다. 근데 이제 토론이라는 게 야, 우리 앞으로 반성하고 잘해보자.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우리 토론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뭔가 하나하나 잘 쌓아나가서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토론 교육이 좀 차곡차곡 잘 쌓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있는 리포터들을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사회에서 토론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토론 교육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학교에서는 토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이유는 학교에서 토론을 하는 경우는 크게 예시를 들면 두 가지라고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수행 평가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는 그런 교과 세특 같은 거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자, 우리는 이제 토론을 할 거야. 너희는 이제 준비를 해와라고 이제 던져주시고 이제 학생들이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지 같은 것에 대한 그런 기준점을 정해주시지 않고 한마디로 그냥 빛 좋은 개살구로 우리는 토론을 했다라고만 그런 그 행위 자체에 만족을 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토론 교육이 조금 더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똑같이 얘기하셨군요, 선생님. 자, 이제 우리는 토론을 할 거야. 네. 그래요. 현실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잘 이제 뭐 발전시켜 나가야 할 텐데 우리 홍순상 군의 그 현장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홍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아직까지는 토론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아무래도 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대학에 가는 거다 보니까 조금 그 대학에 가는 것 말고는 다른 활동이 조금 많이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대학에 잘 가기 위한 생기부에 뭔가 내용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돼버리고 그래서 정말 하는 아이들만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진짜 실제 사회에 나가서는 제대로 토론을 할 수 없는 능력을 좀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절반이 가정에 있다 보니까 가정 교육도 참 중요한데 현재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이신 권영찬 리포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형민 군과 심상 군이 너무 부러운 게요. 네. 제가 50대 초반인데 이제 아이가 두 아들이 10살, 7살인데 정말 너무 한번 잘 컸네 막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게 우리 10살 아들이 이렇게 되려면요.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는데 근데 마침 제가 잘한 게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상담 심리에 관심을 갖고 그렇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방송국에서 그래요. 우리 권영찬이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 상담 심리에서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남의 말이 끝났을 때,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아, 정말이군요. 이걸 계속 훈련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마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아이들한테, 야, 네가 뭘 한다고 10살, 7살째 했을 텐데, 저는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고, 사실 이제 저는 좀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톤이 낮은데, 애들 엄마는 좀 톤이 높아요. 큼이 아니라 뭐 높은 걸 어쩌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말할 때 저도 닮았지만서도 엄마를 닮아서 톤이 높아질 때는 있는데 제가 도연아, 우리 10살 아들 이름이 도연이거든요. 도연아, 자기 얘기할 때는 톤을 높이거나 흥분하면은 상대한테 오히려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차분히 얘기를 해봐하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왜냐하면 눈높이를 안 맞추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워나가면서 하니까 아이한테 좀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토론에 대한 문화가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야,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레오 씨에게는 핀란드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핀란드는 토론 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교육 자체가 토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주제랑 이제 이런 그 방향만 보여주지 이제 그 학생들을 뭐 2명끼리나 이렇게 좀 그룹으로 나뉘어서 그 학생들끼리 그 학습 내용을 서로 토론을 하면서 배우는 그런 스타일의 수업이 되게 많아요. 네.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그 학생들을 비판하는 마인드나 이제 이렇게 좀 토론에 접근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거 말고도 뒤처지는 학생이 있으면은 그 학생을 담당하는 심리 쪽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뒤처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를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시험 이야기를 하자면은 시험이 한국처럼 물론 이제 다 그렇진 않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답을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을 한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거를 전달할 줄 알면은 그게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들이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토론이라는 수업이 있는 게 아니라 수업 자체가 토론인 이 핀란드의 아주 특별한 교육의 현장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교육을 통해서도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를 강조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신문이나 공영방송을 보는 것에 익숙한데요. 미디어 교육 역시 학교에서부터 충실하게 이루어집니다. We have it in our Finnish language studies, but in every single subject we kind of try to be critical about media and think about if something's written in the paper, do you believe everything or not? And it's fair to say that it's mandatory for education providers to carry out media education, and not actually just in elementary school, but also in preschool and in kindergartens. Tänään valmistaudumme lasten uutisissa eduskuntavaaleihin. Käymme vaalitentissä ja saamme kuulla puolueiden. What languages do you think I should learn in school? As far as languages are concerned, you never know what you're going to do. It's about our elections, and they had a debate in this building. And there was one question asked from a young person who asked a question that which languages you should learn. And every electorate answered that question. We are trying to tell the news in a way that kids can understand. But I think that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are doing, this TV thing. But of course, some kids like to read the news from newspaper, and some want to see them. 아, 너무 귀여운 어린이의 아주 진지한 하지만 참 귀여운 그 질문에 각각 대표들이 그리고 또 다 다른 이야기들로 답변을 해주는 모습 참 인상 깊었는데 5분 보신 느낌 좀 알고 싶어요. 우리 순상군은 어땠어요? 정말로 학생들이 진짜 저보다 훨씬 어린 그런 학생들이 진짜 실제 정치를 하는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정치인들이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저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 저렇게 좀 목표를 두고 좀 장기간 시간을 두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총선 이후에 그런 분석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유권자가 된 10대들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뭐 당에 투표를 했느냐라고 분석을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앞으로 정책들이 그 청소년들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우리 핀란드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질문을
접근하고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죠. 그 소녀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 세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환경운동가 소녀 이야기. 그게 곧 우리나라에도 빨리 다가오는 네,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레오 씨는 지금 뭐 소감 듣고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저게 저 일부잖아요. 저도 저걸 했었으니까 그쵸. 핀란드에서. 그래서 이제 다들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되게 즐거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에서는 학교, 고등학교 특히 다니면은 다들 스트레스 많고 아 어떻게 수능을 치고 핀란드도 수능이 있어요. 수능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러한 교육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더 자율적으로 학습에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화면 보면서도 우리도 어릴 때부터 좀 비판적인 관점을 갖는다라는 것이 한 존재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 것들이 또 한 국가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미디어 교육 참 효과적인 방안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유럽에서는요 워낙 집에서 TV 보는 사람이 많아서 화질을 낮춰야 할 정도로 이게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미디어 강국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활용해서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강의를 가거나 중학교 가면은 아이들 꿈이 건물주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울 부모 효과라고 보는 대로 배우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미디어 교육이 제대로 된다라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아이들은 또 그대로 그거를 또 보면서 비판도 하고 찬성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미디어 문화를 좀 좋은 방향으로 좀 토론하더라도 맞거나 싸우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 의견도 맞는데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뭔가 미디어 교육을 한다면은 우리 옆에 있는 두 학생이 사실 우리의 또 미래 척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이런 교육을 한다면 좀 더 나은 그런 세대가 되지 않을까. 강력히 이 나이 먹은 어린이를 주장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쭉 토론을 해왔는데 벌써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게 건강한 토론 문화는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자신이 강하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토론 문화를 좀 활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 또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끝으로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원래 주인공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하니까 두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걸로 하고 나이 순으로 갈까요? 네, 그러면 제가 저는 근데 오늘 사실은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저도 아무리 제가 상담 심리학 교수라고 하더라도 좀 뭔가 불안할 때는 10살, 7살 두 아들을 내 형식대로 밀지 않았을까 말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두 친구는 어떤 얘기를 하나 제가 골똘히 귀를 쫑긋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정말 두 우리 학생에게 한 수 배웠고 또 토론이라는 건 정말 내가 말로만 주거니 받거니 또 상대 말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송 멘트 할 때 기다려주잖아요. 그럼요.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 부족을 채워갈 수 있는 좀 그런 미래를 보지 않나 하니까 오늘 왠지 잘 나왔다. 그리고 가슴이 뿌듯하면서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나이순? 제가 나이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먼저. 네, 일단 그 핀란드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여서 정말 뿌듯했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친구나 선후배 사이에 이게 힘들면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잔소리를 하시잖아요. 잔소리를 하실 때 이런 거에 대한 나의 생각을 근거를 가지고 반론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양소영 변호사님. 네. 평소 드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 익숙치가 않아요. 왜 우리 수업은 주로 주입식 교육이어서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겠거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에 우리도 익숙치가 않고 또
또 선생님들도 감히 나에게 질문을 뭐 이런 태도로 우리는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가 나오고 이러면 저희는 그냥 의문을 던지지 않고 논증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이게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다음에 상대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도 화내지 않는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질문을 던져도 긴장하면서 경계하거나 화내지 않는 네, 그런 네, 문화. 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형준 군. 저는 아까 비유가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한번 비유를 아우, 한번 좋아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귀여워. 저희 모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몸에 좋다고 이제 좀 쓴 한약이나 홍삼 같은 걸 먹을 때 저희는 이제 그것의 좋은 거를 모르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아 이걸 내가 먹었어야 내가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토론 문화 역시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이게 너희는 토론이 좋아. 토론이 좋으니까 너희는 빨리 학교에서 애들이랑 토론도 하고 막 수업할 때 토론도 하고 열심히 참여해라고 하면은 단순히 난 토론이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라는 식으로 거부하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토론을 하면은 좋았구나라는 것을 똑같이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그 토론이라는 것이 쓰지만 좋다는 것을 인지시켜 줄 수 있게 이제 학교에서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도입을 직접 해서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하게 하는 것이 그런 학생들의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잠깐 적을게요. 한약의 예, 가려운 예, 알겠습니다. 기가 막히네. 그리고 홍승 장관 마지막으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 토론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진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핀란드의 이제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가 진짜 앞으로 저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토론 환경을 좀 앞장서서 조성을 어른들이 해줬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진짜 우리 학생들이 우리 개인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직접 지켜보는 것, 감시하는 것 그런 역할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을 이 민주주의가 토론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토론 문화를 좀 건전하게 정착시켜서 더 좋은 길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참 홍준상 군의 이야기 들으셨나요? 어른들의 몫이 있습니다. 토론을 잘 할 수 있는, 토론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 환경이 조성된 데에서 참여하고 그리고 감시하는 기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두 학생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처럼 우리나라의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토론 문화가 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우리 기념 토론의 선거 유권자 그리고 토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자 현대적 의미의 선거 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가 확립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유권자가 가진 권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권리 있는 자여, 자신 있게 토론하라. 유권자로서의 우리는 권리를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갑시다. 유권자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고 투쟁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를 여러분이 사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은 자기 고집을 피우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상대에게 합리적으로 말하고 납득시키는 겁니다. 선거로 당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해서 거짓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선거에 참여합시다. 거금 드는 거 아니잖아요.